10대 남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사과를 받으러 간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집에 혼자 찾아간 것을 두고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며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 여성을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최종 선고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호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18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해 여성이 당시 18살이었던 피해 남성을 만나서 가해 남성을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란 표현보다 어린이겠네요. 14살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날 남성은 이 여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고요. 아하. 그곳에서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첫날. 다음 날 여성은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남성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남성은 다시금 성관계를 요구했고 여성이 거부하자 뺨을 때린 다음에 또 범행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예.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요, 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을 두고 이것 때문에 이건 성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삼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가해자 주장은 네. 일단 이 여성과 사귀기로 해서 성관계를 합의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니까 다음 날 뭐 또 찾아왔건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지. 아니 내가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다음 날 피해자가 또 우리 집에 찾아오느냐?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박정호 기자. 네. 하지만 이런 가해자의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1심과 2심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피해 여성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피해자가 이 간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예.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한 것 같아요. 가해 남성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게 사귀는 사이니까 온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여성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심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온 여기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범죄를 경험한 이후 보이는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를 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또 판시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대단히 어렸고 그렇습니다. 만남의 첫날이었다면서요? 그럼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가해자 말보단 피해자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네요. 네. 백승훈 변호사, 거기에다가 이 남성이 이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네, 총 3건이 결국 병합돼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예. 또 2018년 7월에 다른 미성년자 여성을 또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그러니까 소년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고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3건이 모두 병합돼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을 받은 거고요. 네. 이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이었는데 네. 이 사건까지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의 이제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예. 일단 항소심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수의 애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했고 네. 그리고 추행한 사람, 강제 추행의 피해자하고는 합의한 게 있지만 성폭행 피해자도 지금 뭐 소위 본인이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합의도 당연히 이루지 못했고요.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워낙 중형이 예상되니까 이 그렇죠. 건만큼은 부인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계속 부인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항소심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아니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다음날 우리 집에 또 찾아오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통하는 네. 주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 예.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 그러니까 피해자는 모두 동일하게 행동한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우 변호사가 지적해 주셨지만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과거에는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네. 한다. 예를 들어
뭐 충격을 받고 뭐 울고 슬퍼하고 혹은 저항을 하고 그 흔적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보인다든지 혹은 다시 가해자를 만난다든지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러면 이건 피해자답지 않아라는 잘못된 인식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죠. 법조에서 경험하시기 어떠세요? 근데 사실 그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이후에 네. 이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하, 예. 좀 일률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오히려 이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네. 생각해 보면 저희도 역시 그런 취지의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최근 재판에선 이런 주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서로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고 신상 공개되고 처벌이 과하다 보니까 자꾸 가해자 입장에서 보려는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요새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저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때 이제 김재희 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다음 날 무슨 순두부를 같이 먹고 네. 뭐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 1심에서는 통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과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 방식은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많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이번 재판도 그걸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습니다.